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인도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매겼는데요. 단순히 무역 문제였나요? 아니면 인도를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도 담긴 건가요? 둘 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인도와 미국과의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인도와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묘한 관계다. 이게 참 정의하기 힘든데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2004년부터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였다라는 겁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국가의 핵심이었습니다.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 양 진영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고, 그래서 인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장 위를 걷는 국가라고 얘기했거든요. 담장 위를 걷다가 어떨 때는 이 왼쪽, 어떨 때는 오른쪽, 이런 식으로 자신은 중립을 지킨다 하면서 자신의 최대치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국가고, 그래서 비동맹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집합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수장 역할을 해왔던 국가인데요. 2004년부터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 인도라는 국가가 매우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또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도의 인구가.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 삼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해서 2004년부터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인도에 상당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쿼드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상 중국 견제를 하는데 그 쿼드에 인도를 하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정도로 인도, 그건 트럼프 일기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서 뜬금없진 않지만 50%의 관세를 때렸다. 물론 관세를 때린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인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자 러시아의 그 원유라든지 그런 천연가스 같은 경우를 유럽에서 더 이상 그것을 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원들을 당연히 팔아야 되는데 그걸 인도가 샀어요. 그래서 인도가 사서 그걸 뭐 경유해서 정제를 해서 다시 유럽한테 팔면서 엄청난 이득을 얻었죠. 그 덕분에 뭐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중국과 인도의 도움을 받아서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전쟁 지속력이 생기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대선 기간 동안 24시간에 끝내겠다 했는데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인도한테 그렇게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사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관세 50%를 매겼는데, 인도가 거기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수긍을 안 하겠죠. 말씀드린 인도의 국가적인 전통도 그렇고, 그리고 인도가 물론 미국에 대해서 대규모 무역 흑자를 보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존도가 20%가 뭐 이거 조금 수치가 다르긴 한데, 그냥 뭐 인도라는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이긴 합니다만 버틸 수준은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렇고, 앞으로 이번에도 좀 보였습니다만 인도가 오히려 중국, 러시아와 좀 더 밀착하는, 말씀드린 담장 위를 걷다가 이쪽에서 한쪽으로 넘어갔는데 안 되니까 이제 다시 반대쪽으로 팔을 뻗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 하이어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해외 아웃소싱에 25%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행된다면 인도 IT 산업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IT 사업에 타격이 되죠. 인도와 미국이 시차가 거의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IT 기업들이 인도에 그 자신들의 뭐 연구소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24시간 돌아가게 되거든요. 또 인도가 특징이 인건비가 싼데 고급 인력,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IT 쪽의 고급 인력들은 또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인도는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미국의 IT 기업에서는 인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번에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법안의 문제를 보면, 만약에 그런 미국을 향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해외 인력 업체, 결국 인도 업체죠. 인도 업체가 그것을 하게 되면은 아웃소싱 지급을 해서 25%의 물품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인도에서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기업에게 적지 않은 타격, 큰 타격이 25%면 큰 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인도를 더 압박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게, 그게 인도가 압박이 되죠, 그러면? 근데 인도만 압박이 되느냐? 인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 또 압박이 되는 거고, 미국 기업이 비용이 커지면 그것은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또 비용이 증가되고, 이건 인플레이션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도가 카타르와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무역 다변화 전략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인도의 담장 위를 건너는 행동이죠. 뭐 카타르 정도까지는 그래도 미국과 우호적인, 최근에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격해서 문제가 좀 생기긴 했습니다만, 인도와 카타르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인도 입장에서는 이제 해칭을 하는 거죠. 위험 부담, 위험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의존도를 더욱 줄이고 자신들이 움직일 공간을 더 넓힌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난번 중국의 그 상하이 협력 기구 SCO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인도의 모디 총리가 갔었습니다. 가서 연출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미국을 완전히 의식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푸틴도 당연히 왔죠. 브릭스 멤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브릭스라는 게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국, 중국이 합쳐서 뭔가 대한경제권, 뭐 대한경제권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제권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번 상하이 협력기구 가서 전혀 예정이 없었는데 모디 총리가 갑자기 푸틴 대통령의 전용차에 타고 5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그것은 무슨 대화를 나눈지 우리는 전혀 모르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인도가 뭔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중국의 SCO에 갔다라는 것 자체도 생각해 보시면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중국과 인도가 관계가 안 좋습니다. 서로 히말라야에서 그 병사들이 물론 뭐 무기를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희생자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실질적인 무력 충돌도 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번에 상하이 가서 시진핑과 모디가 연출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이것은 또 인도가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밀접하게 가져가겠다. 인도가 중국과의 무역을 보면 대중국 무역 적자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아직은 중국 정도의 산업화의 기술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 가지 기술력을 수용하고 있고, 또 중국이 와서 짓는 공장, 중국의 그런 어떤 후방 기지, 공장 역할을 오히려 인도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이러다가는 또 중국 경제에 너무 종속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인도 내에서 여러 가지 법으로 중국이 투자하는 것을 막는 것이 꽤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모디 시진핑 회동 이후에 아마도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런 장벽을 좀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미국 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 내부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트럼프에 대한 비판 여론은 없을까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부터 미국은 나름대로 인도에 상당히 공을 들였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도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인도를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파트너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관세 50%를 때리니까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를 왜 자꾸만 몰아내려고 하느냐, 오히려 더 밀쳐내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핵심적인 이해를 해치는 행위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지금 주워 담으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뭐 그것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미국의 인도 관세를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발언이 미중-인도 관계 전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기회를 본 거죠. 어쨌든 인도와의 기본적인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갈등의 여지가 꽤 크죠. 그럼에도 중국의 핵심적 사활적 이해라는 것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를 자신들의 파트너로까지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인도가 미국과 밀착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있다. 중국은 그런 전략적 이해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모디 총리가 미인 관계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인도는 여전히 미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도도 계속해서 완전히 미국을 떠날 수는 없죠. 현재 중국과 미국 중에 어느 국가가 훨씬 더 인도의 이익에 부합되냐면 당연히 미국입니다. 근데 그런 5%의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모습, 특히 모디 총리는 나름대로 인도의 민족주의를 계속 부각시키는 이제 그런 또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긴 한데 인도의 민주주의는 독특함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미국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말씀드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미국을 좀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그간 해왔던 인도의 외교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도의 민주주의는 독특하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인도는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에 다른 계급이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도 판단이 안 되고 파악이 15억이라는 정도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혀 서류에 없는 인구가 1억에서 1억 5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 나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참정권을 줘야 되고 그들에게 권리를 부과해야 되는데 15억 중에 10%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그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대한민국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역시 핵심은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고요. 여전히 미 국방부 측면에서의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국가는 일본, 필리핀, 호주, 그리고 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지금 거기에서 아주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것을 통해서 오늘은 제가 그 주제를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동맹 현대화로 해갖고 주한미군의 어떤 변화, 역할 범위 같은 게 다 변화되는 동맹의 변환, 근본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혹시 우리가 안보적인 것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좀 더 도전 요인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그런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인도를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은 할 것이다. 근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것과 이 행정부 차원에서 조직화해서 전략을 만드는 것 사이에 괴리예요. 이거 또 하나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죠. 그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는 인도를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트럼프는 갑자기 관세 50%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노력하는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전체에서 인도를 완전히 이렇게 배제하거나 거리를 더 떨어뜨릴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거고 인도도 그런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전승절에서 김정은이 푸틴에게 밀렸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행사에서 북한의 위상은 어땠나요? 재미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번 전승절에 참여한 국가가 26개 국가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26개국을 초청을 했고 거기에는 러시아와 북한 외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이 아세안에서 가장 크고 국력 측면에서 북한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앞에 세 국가의 핵심에 섰다라는 것 자체는 글쎄 이거를 러시아랑 비교해 보면은 북한이 오른쪽에 쓰지 못하고 왼쪽에 섰다라는 것 정도지 북한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3개국 안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북한 김정은의 일종의 정치적 승리다라고 판단합니다. 북한이 전승절에 참여한 건 어떤 의도와 메시지가 있을까요? 북한이 전승절에 참여한 것은 나름대로 저는 신의 한 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북한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정치적인 승리를, 특히 김정은의 정치적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행보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대 때도 하지 못한 것을 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인 김일성이죠. 김일성은 사실은 김일성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한은 거의 동일시되는 존재인데 자기 할아버지 때 1959년입니다만 그때 열병식에 마오쩌둥이 있었고 그 네 번째 옆에 김일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로 옆에 쓰지를 못했거든요. 프루시초프가 있었고 저운라이가 호치민이 있었고 저운라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 섰는데 이번에는 시진핑 바로 옆에 왼쪽에 김정은이 섰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엄청나게 선전이 되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루 만에 기록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기록 영화라는 것은 그렇게 빨리 편집돼서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도 그만큼 빨리 편집을 했고 또 김정은이 평양을 떠나는 그 소식도 굉장히 빨리 알렸고 굉장히 정치적인 승리를 얘기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좀 약간 편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장면은 사실 막루에 서 있는 3명보다는 막루로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3명이 맨 앞에서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총 27개 국가가 있었는데 중국이 이것을 굉장히 잘 조정을 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맨 앞줄에서 걷고 그 뒷줄로 쭉 해서 걸어가도록 그렇게 연출을 했거든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걸 보고 북한이 기록 영화를
볼 때 저거를 틀림없이 슬로우 비디오로 걸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신 영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관상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정재가 등장하는 것이 한국 영화 도입부의 뭐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물론 이정재 배우라는 사람과 김정은과 등장하는 모습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만큼 극적인 효과를 보기는 아주 좋은 행사였고 그걸 활용해서 김정은이 자신의 정치적인 업적을 국내외에 보여줬다. 특히 대내 측면에서도 26개국 중국이 초청한 그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이상 북한이 외교적 고립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변하는, 그걸 또 선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그간의 북중 관계가 매우 안 좋았거든요. 최근 한 2년 사이에 북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은 너무 많은 증거가 있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김정은을 부르면서 틀림없이 뭔가 반대급부를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아마도 조만간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또 북한 입장에서는 많이 받아갔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중국이 김정은을 초청한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 북한에 자신들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뭐 대선 기간 때부터 그랬습니다만 당선된 이후에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자기는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 그리고 김정은은 자기가 다시 대통령이 된 것을 기뻐할 것이고 자기는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늘 얘기하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확실히 보낸 거죠.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김정은은 내가 불러야 온다. 그런 모습을 확실히 연출했다. 이게 2012년에 김정은이 권력을 갖고 17년까지 그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 사이에 한 번도 이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다고 하니까 바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베이징에 초청을 했거든요. 그것이 북한과 중국과 미국과의 역동입니다. 이번에도 올해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 언제쯤은 그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 한반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유로 김정은을 초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중러 대 한미일의 연합구도 어떻게 해석하고 전망하시나요? 언론에서 많이 북중러 한미일 구도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일단 정치적 상징성으로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첫 줄에 서서 걸어 올라갔고 천안함 막내도 맨 앞에 가운데 셋이 섰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세 국가가 그만큼 단합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은 결국은 북중러 3자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저는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중국은 기존에 있는 체제를 그렇게 완전히 다 뒤집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세계 질서 안에서, 세계 질서 하에서 미국을 누르고 자신들이 최강대국이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뭐 일단 태평양이 넓다. 시진핑 말이에요만 태평양이 넓으니까 양분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반면에 중국, 북한과 러시아는 매우 거칠게 현 체제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안보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인접국가, 주권국가를 영토 침탈을 위해서 이런 불법적 제국주의 전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기존 질서를 거칠게 무시하는 푸틴의 러시아의 모습이고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한 것에 그 불법성을 넘어서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다.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두 국가가 세 국가의 세계관이 다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한미일 대 북중러는 일종의 진영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영이 구축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편이나 중국 편이나 양자 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게 진영이죠. 우리가 냉전 때 보지 않았습니까? 냉전 때 소련 편이냐 미국 편이냐 딱 진영이 나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경제적인 교류도 전혀 없었고 현재 상황에서 가능성이 없습니다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세계 각국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중국을 선택하기 어려워요. 제 생각에 중국의 선택, 중국 쪽 진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국가는 글쎄 북한, 러시아도 저는 좀 100% 모르겠고요. 이란, 그 26개 국가들을 보면 거기 뭐 베트남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그런 국가들이 과연 미국을 적대시하는 반미 진영에 완전히 자신들이 올인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체도 이런 진영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2023년에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모여서 한미일 협력을 사실상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그 당시에도 중국 외교부가 아주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건 진영주의고 신냉전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실제적인 것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북중로를 묶는 것은 이쪽에 진영이 구축된다면 훨씬 더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한미일 대 북중로 구도로는 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승절 이후 남북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긴장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북한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의 전략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은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 때 정면 돌파전이라는 것을 선포했고요. 그거는 한미 간에 2018, 19년에 여러분들 여전히 기억하고 계실 정상회담이 있었죠. 사실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가 세 차례 회담을 했다라고 보는 거가 맞고 또 남북 간의 회담도 세 차례 있었고요. 그런 일련의 정상회담,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회담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의 어떤 이 대화와 회담과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의 정면 돌파전입니다. 뭘 얘기를 했냐면 자신들은 이제는 핵의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상무장을 하고 자력갱생을 할 거고 이것은 장기전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입장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2021년 8차 당대회, 북한 체제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 제도화된 8차 당대회에서 정면 돌파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결정적으로 2023년 12월에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대적 두 국가를 선포했죠. 이제 더 이상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는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썼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절대로 안 썼는데 이제는 북한이 대한민국 저 족속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동족도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우리 제1의 주적이다. 그럴 때 우리는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두 국가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거로 알려진 이 대한민국 것들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절대 아무런 접촉도 하지 말아라. 그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게 안 변했어요. 아무리 북한이 유일 수령 체제, 쉽게 말해서 김정은이 결정한 모든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제도화된 어떤 형태로 발표가 돼야 되는데 가능성이 없고 9차 당대회가 아마 내년에 있을 텐데 여전히 그 노선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어쩔 수 없이 상당 부분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입장에서 더 중요해진 것이 한미관계죠.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과는 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한미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협력이 돼야 그 대화를 통해서 그 공간을 우리가 뭔가 좀 열고 거기서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한 한반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다라고 판단합니다.